저수지, 옆집, 시골 저녁의 고요함, 그리고 붉게 물든 하늘. 시골에선 밤마다 물소리가 들린다. 나는 서울에서 일이 잘 안 풀려 잠시 내려와 쉬고 있었다. 집은 오래됐지만 바로 옆 저수지가 있어서 시원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다. 밤마다 누가 철벅철벅 저수지 물속을 걷는 소리가 들렸다. 달빛 아래 창문 너머로 물가에 서 있는 사람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누가 낚시라도 하나? 다음 날 나는 마을 어르신께 물어보았다. 혹시 밤마다 저수지에서 뭐 하시는 분이 있나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근처 가지 마. 거기 새 가족이 빠졌거든. 사고가 난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죽은 뒤에도 물 위에 서 있다 하더라고. 그날 밤 방 안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다시 철벅철벅 소리가 시작되었다. 그날은 특히 소리가 더 가깝게 느껴졌다. 마치 바로 집 앞에서 나는 것처럼. 점점 커지는 물소리와 함께 어린아이 소리가 들려왔다. 울자. 나는 공포에 질려 창문으로 다가갔지만 갑자기 소리는 뚝 멎었다. 조심스레 창문을 열자 아래에 젖은 발자국 3개가 대문까지 이어져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젖은 머리의 3사람이 방 안에 서 있었다. 눈동자는 텅 비어 있고 입에서는 물이 흘러내렸다. 우리랑 같이 살자. 다음 날 아침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다. 방 안이 다 젖어 있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시체는 3구가 있는데 여기엔 4명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얼굴 마음에 드네. 새벽 3시 손님은 거의 없는 시간. 그날 이상한 손님이 들어왔다. 후드티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손님이 냉장고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물건을 고르지도 않고 냉장고 앞에 10분 넘게 서 있었다. 저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손님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다. 편의점 안 형광등이 깜빡이는 찰나 그 순간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다 닫혔다. 뭐야, 아무도 없는데 왜? 냉장고 유리에 비친 알바의 모습 뒤 손님의 얼굴이 흐릿하게 스쳐 보였다. 손님이 갑자기 나를 향해 뒤돌아봤다. 그리고 그 얼굴을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손님의 얼굴엔 눈, 코, 입이 전혀 없었다. 평평한 피부 위에서 얼굴 윤곽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저게 뭐야? 어느새 손님이 알바에게 다가와 얼굴에 손을 갖다 댄다. 서늘한 손길이 뺨을 스치며 천천히 움직인다. 네 얼굴 마음에 드네. 또 한 번 자동문이 아무도 없는데 덜컥 열리고 난 후 그 손님 또한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편의점 CCTV에 절대 찍히지 않았다. 왜냐면 내 얼굴은 그 손님이 가져갔으니까. 사라진 승객. 새벽 2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 그날은 이상하게 기압이 낮았고 비행 내내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37의 좌석에 앉은 남자 한 명. 창문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 사람의 옷은 비에 젖은 듯 축축해 있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얼굴은 새하얗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다. 그 순간 기체가 크게 흔들리며 조명이 꺼졌다. 다시 켜졌을 땐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시트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시트 위엔 바닷물 냄새가 났다. 승무원, 37의 승객 확인되나요? 비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 화장실 쪽으로 지나간 것 같은데. 얼마 후 비행기는 착륙을 하였고 승무원이 좌석 청소 중 여권을 발견하였다. 그 여권엔 이름이 적혀 있었다. 3년 전 태평양 추락사고로 실종된 승객이었다. 탑승객 여러분, 곧 착륙하겠습니다. 37의 손님,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비어있던 37의 좌석에 자세히 보니 물에 젖은 손자국이 유리창 안쪽에 찍혀 있었다. 지금도 그 좌석 유리엔 마치 누가 안에서 두드린 듯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불침번은 잠들지 않는다. 실제 부대에서 전해지는 실화괴담을 각색하였습니다. 강원도 모 부대 전방 근처의 낡은 막사, 지금은 쓰이지 않는 폐막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곳은 이미 5년 전 사고로 한 병사가 사망한 이후 폐쇄된 막사였다. 경계조 근무 중인 병사 2명. 야, 저기 불 안 보여? 폐막사 쪽에 불 켜졌는데 거기 전기 다 끊겼다며. 누가 있겠어? 불빛이 깜빡이며 창문에 그림자 하나가 비친다. 저거 사람 아니야? 본부에 무전기로 연락을 해보았다. 그쪽 폐막사 아무도 보내지 않았다. 근무 계속하라. 바람 소리 속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불침번은 잠들지 않는다. 우린 무언가에 홀린 듯 문 근처로 가 안을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군복 입은 병사가 정자세로 서 있었다.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헌병구호를 반복했다. 충성, 충성. 후레쉬를 비추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거울 속에는 아직 그 병사가 서 있었다. 보고한다. 폐막사 안에. 무전기에선 자신의 목소리만 반복되어 나왔다. 보고한다. 폐막사 안에. 폐막사 안에. 다음 날 그 두 병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불침번 일지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었다. 2시 37분. 폐막사 불빛 확인. 근무자 3명. 계속 타는 스승객. 늦은 밤, 준영은 혼자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는 2층에 멈추었고 문이 열렸다. 아무도 없네. 순간 거울 속 구석에 낯선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누구야? 다시 거울을 보자 낯선 사람이 조용히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시 3층에 도착하였고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문이 닫히자 거울 속에 또 다른 낯선 무언가가 보였다. 왜 점점 무언가 늘어나는 기분이지?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가고 층마다 문이 열리며 닫힐 때마다 거울 속 승객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준영은 구석으로 몰리듯 뒤로 물러났다. 나 혼자인데 대체 누구야 다들? 거울 속 수많은 얼굴들이 동시에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랑 같이 가. 윗집 아이들. 이사온 첫날부터 나는 밤마다 천장에서 발 구르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 다음 날 나는 관리인에게 따졌다. 윗집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해주세요. 밤마다 미치겠어요. 윗집은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3년 전 화재로 전부 타버린 집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안 살아요.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서늘해졌다. 또 다시 밤이 찾아왔고 쿵쿵 소리가 다시 들렸다. 분명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천장에서 먼지와 머리카락이 떨어졌다. 휴대폰 불빛으로 위를 비춰봤다. 천장 틈 사이로 작은 손이 내려온다. 문 열어줘. 천장 일부가 갈라지며 검게 탄 얼굴이 천천히 내려온다. 눈동자는 시커멓고 입이 천천히 벌어진다. 형광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며 천장 전체가 흔들린다. 그 속에서 여러 아이들의 얼굴이 일렁인다. 모두 불에 탄 얼굴. 우린 여기서 놀다 다쳤어. 놀란 난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떨어진 화면이 천장을 비췄다. 그 속엔 오래된 불자국, 녹은 인형, 웅크린 아이들 그림자가 보였다. 불이 꺼지면 다시 시작이야. 3년 전 이 건물 옥상에서 놀던 아이 6명이 화재 속에 사라졌다. 그날 이후 밤마다 천장은 그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그 환자의 얼굴은 나였다. 야간 당직을 서던 의사가 있었다. 새벽 3시. 복도를 지나는데 꺼져 있어야 할 수술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문틈으로 안을 보니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 그리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전혀 없었다. 하얀 살덩이만 가득한 얼굴들. 의사가 문을 열자 그 얼굴 없는 의사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를 향해 웃는 듯 고개를 까딱였다. 순간 수술대 위에 환자가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 환자의 얼굴은 바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수술 도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복도 전체에 낮은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다음은 네 차례다. 의사는 소스라치게 도망쳤다. 하지만 달려도 같은 복도만 반복될 뿐이었다. 형광등이 하나씩 꺼질 때마다 그림자 속에서 환자들이 기어나왔다. 다리 없는 환자, 눈알만 굴러다니는 환자, 목이 180도 돌아간 환자들, 그리고 그 환자들이 한 명씩 달라붙어 의사의 팔과 다리를 잡고 수술실로 끌고 갔다. 의사가 비명을 지르자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술 시작합니다. 담당 의사 최명수.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의 이름이었다. 춘천 폐가의 마지막 통화. 이건 2003년 강원도 춘천에서 실제로 있었던 미제 사건을 각색한 내용이다. 그날 밤 김군은 친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엄마 보러 춘천 갔다가 곧 집에 갈게. 그게 김군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다음 날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차는 폐가 근처 묘지 앞에 버려져 있었고 운전석엔 피가 묻은 헤드셋이 남아 있었다. 피는 폐가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확실히 싸운 흔적은 있는데 시신이 없네. 그 폐가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안에서 문을 닫은 흔적이 있었다. 며칠 후 김군의 휴대폰 마지막 통화 기록이 복원되었다. 저기 문 앞에 누가 있나요? 20년이 지났지만 그 집 주변에서는 아직도 새벽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날 닫힌 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 기록엔 남은 마지막 단서. 누군가 문을 닫았다. 저기 문 앞에 누가 있나요? 죽음의 목적지. 심야귀갓길. 나는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았다. 주소만 말했는데 기사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길을 아는 건가? 처음 보는 기사님 같은데 한참을 달렸을까? 창문엔 낯선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사님, 여기 제 집 가는 길이 아닌데요? 시계는 멈춘 듯 1시 30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라디오 잡음이 섞이며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곧 도착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기사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 점점 속도를 늦추더니 낯선 건물 앞에 멈췄다. 여긴 어디지? 목적지가 아니었다. 차가 멈춘 곳 앞에는 장례식장 간판이 비쳤다. 나는 비틀거리며 택시에서 내렸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입구로 시선이 향했다. 그 안에는 나의 사진이 있었다. 이건 뭐지? 뒤에서 기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손님. 그날 퇴근길, 평소 타던 버스가 조금 달랐다. 퇴근길 11번 버스. 야근을 마치고 밤 11시 반쯤 늘 타던 11번 버스를 탔다. 그날따라 버스 안이 너무 조용했다. 평소엔 2-3명은 타는데 그날은 나 혼자뿐이었다. 버스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계셨고 창문에 내 얼굴이 비쳤는데 그 옆에 낯선 사람의 얼굴이 같이 비쳤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때 기사님이 백미러로 날 보더니 아주 조용히 물었다. 손님 뒤에 타신 분 같이 내리시나요?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분명 나 혼자인데 그때 나의 바로 뒤쪽에서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는 느낌을 받았다. 난 너무 놀라서 뛰쳐나왔다. 뒤돌아봤는데 버스 안에 아직도 누군가 앉아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그대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이후로 11번 버스 기사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